네, 현대문학사 11주차 목요일 수업입니다. 자, 이제 임화 정기 비평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소 김기림의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 임화의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 그렇게 양분하는, 둘로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죠? 질적 변화가 없는데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질적 변화를 포착해서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고 각각의 분석소를 동일한 분석소를 가지고 분석함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김기림의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비교하고 또 임화의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비교하고 또 그것이 종합된 김기림 비평과 임화 비평을 또 상호 비교하고, 물론 이제 세 번째 박용철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박용철의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또 각각 비교하면서 김기림, 임화, 박용철도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뭐예요?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를 설정해서 분석소들을 설정하고 그 분석소를 중심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분석소는 기억납니까? 문학 비평의 좌표 설정.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복습을 위해서 한번 그 도표로 도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50쪽입니다. 자, 이 도표입니다. 50쪽. 이 그림이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평을 텍스트로 작품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1930년대 김기림, 임화, 박용철의 비평. 이게 비평문이 됩니다. 혹은 자, 이 좌표는 우리가 김기림, 임화, 박용철의 비평문, 비평평론 텍스트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개념, 이 그림은 비평가가 자신의 비평 속에서 문학의 시든 소설이든 작품을 여기다 놓고 어떤 이 창작 주체는 시인이겠죠. 시인과 당대 현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식적 매개와 기법적 매개가, 인식적 매개가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용을 이룬다는 겁니다. 시인과 당대 현실이 인식적 매개로 해서 상호작용하는 이것 전체가 뭐예요? 요 1번이 내용을 이루고, 이 내용이 언어적 매개와 또 만나서 시라는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뭐예요? 기법적 매개를 이룹니다. 자, 이것이 내가 보는 문학 비평 연구의 좌표 설정이죠. 자, 그러니까 분석소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창작 주체라는 분석소. 자, 김기림의 정기 비평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었고 후기 비평에서는 무엇이었다. 임화의 정기 비평에서는 이 주체가 무엇이고 후기 비평은 이게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한 좌표축의 분석소들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왜? 이 좌표축이 상당히 기본적인 문학 비평의 좌표축이 되니까요. 언어 비평이든 언어 문학, 여기에 시인이 들어가겠죠. 당대 현실입니다. 어떤 시인이 당대 현실과 만나서 인식적 매개를 통해서 형성하는 게 시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체와 현실의 관계, 그 다음에 인식적 매개, 이것이 첫 번째 1절에서 가로 1절에서 내가 분석소로 삼은 것이고, 두 번째 2절에서 분석소로 삼은 것은 이것이 내용이 되고 이것이 형식이 됩니다. 내용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인식적 매개고요. 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기법적 매개입니다. 과연 이것이 뭐냐? 1번과 2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지금 긴기림과 이마를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주로 이 생산관계의 구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기림과 이마는 그의 비평적 관점이 주로 생산관계의 구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일반적인 구조로서 설정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이거는 별 설모가 없지만 세 번째 비평가인 박용철을 연구할 때 박용철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수용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즉 독자나 사회가 어떻게 작품을 시를 수용함으로 해서 작용하는 이 3번 매개와 4번 매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긴기림과 이마는 이쪽에 주로 관심이 있지만 박용철은 이쪽의 관심과 이쪽의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박용철의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창작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용 과정에 관심을 반대인데 아무튼 그런 관점까지를 다 포착해내기 위해서 이 좌표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좌표축이고 객관적인 좌표축이다. 긴기림에게만 유리하고 박용철에게 유리하고 이마에게 유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 대상을 긴기림 전기비평, 긴기림 후기비평, 이마 전기비평, 후기비평, 박용철 전기비평, 후기비평 총 4개의 영역으로 6개의 영역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 각각의 6개의 영역을 자, 첫 번째 창작 주체와 현실과 인식적 매개. 이게 첫 번째 분석소고요. 두 번째는 내용과 형식이라는 분석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지금 우리 진도 범위는 여기인데요. 이마의 전기비평입니다. 이마의 전기비평에 이제 2절 내용과 형식의 관계입니다. 자, 교재는 146쪽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죠? 이마 전기비평의 자, 첫 번째 분석소 주체와 현실과 인식적 매개 기억납니까? 주체는 어떤 주체? 관념적 계급 주체. 그냥 계급 주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관념적이냐? 이게 자기 생활에 체화가 되지 않았죠. 어떤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요. 그래서 관념적 계급 주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현실. 세 번째 인식적 매개는 뭐라고요? 이데올로기다. 그걸 다 텍스트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즉 카프 문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로시의 독자성이다. 그 다음에 형식에 해당되는 게 시 양식인데 데이터 의식으로서의 시 양식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시 양식이니까 이건 형식 개념입니다. 요거는 내용 개념이고요. 프롤레타리아 시가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규정이 됩니다. 이마가 보는 이 비평가는 시인이 시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작가도 다 해당되지만 비평가도 해당되지만 창작 주체 즉 시인을 예를 드는 게 제일 이제 뭡니까 이해하기 편하니까 시인이 시를 쓸 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 프롤레타리아 시가 가져야 되는 어떤 고유한 속성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대타의식으로의 시 양식인데 이 양식이 어떻게 규정되냐 하면 낭만주의 시도 아니고 모더니즘 시도 아닌 거. 그죠? 이런 식의 대타의식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양식이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법적 매개인데 세계관이다. 아직도 여기 이 분석서에 와서도 이만은 뭐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카프 문학의 공식적인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좀 더 자기식의 자기 나름의 어떤 개념으로 발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마가 33년을 통하여 본 현대 조선의 시문학, 이게 34년 1월에 발표한 글인데요. 이 당시는 이 신문이 문학 비평의 주 무대였습니다. 문해지도 물론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신문은 문학 이제는 연재 소설도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 문학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대중문화가 더 친밀해지고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신문은 상당히 이런 문학 비평까지 주로 발표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당대 시의 여러 경향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자, 어떤 당시의 시들 중에서 어떤 경향을 비판하냐 하면 첫 번째, 자, 그 내용은 조선 근대시의 생성 과정을 쭉 얘기하고요.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이 복고주의의 조가적 행진, 조가, 그죠? 장송곡을 부른다는 겁니다. 복고주의가 지금 복고주의 시들이 지금 막 장송곡을 부르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 종교 카톨릭시즘. 이 정지용을 비롯해서 카톨릭시즘이 또 이 시기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흐름을 이루거든요. 그것도 비판하는 겁니다. 종교시도 비판해요. 그 다음에 순수시의 행방과 주지주의. 자, 이게 순수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박영철을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 시운동, 순수시운동과 주지주의는 김기림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시운동입니다. 이게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항목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 개념과 추상의 아세아적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프롤레타리아 시의 거로의 문제 등으로 항목화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롤레타리아 시가 아닌 어떤 다른 영역에서 쓰는 시인들을 다 이제 유형화해서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이 카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봉건적 잔재, 자본의 침투, 그다음에 민족 부르주아, 시민 계급, 제국주의와 타협한 속물 소부르주아 이런 계급적 관점에서 역시 비판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마의 공식적인 어떤 문학관이죠. 그 다음에 토대가 상부구조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것이죠. 다 이런 개념들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시에 부여된 과제는 낭만주의 극복이다. 그죠? 그래서 반낭만주의라는 점에서 이마의 전기비평과 김기림의 전기비평은 공통되다. 이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점에서는 김기림과 박용철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낭만주의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인물들은, 이런 시인들은 진보적인 후예다. 낭만주의 시가 가운데 진보적인 후예다. 그 다음에 간념론의 입장에 도달하여 인민주의적 경향과 아시아적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를 아시아적 낭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아시아에서는 이 낭만주의가 굉장히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걸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비판한다는 것, 그것은 감정적, 정서적인 것을 추출한 뼈다귀 씨가 행했다는 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인데, 막연하게나마 역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낭만주의를 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낭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카프 시인들이 쓰는 시들이 너무 삭막한 시들을 쓰게 돼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뼈다귀 시입니다. 감성과 감정이 없는 시들, 그죠? 구호, 정치 구호 같은 시들. 그래서 이제 뼈다귀 시가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런 이제 약간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 시로부터 부르주아적인 낭만주의를 비판한다고 우리가 시로부터 시적인 것,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추출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뼈다귀 시가 횡행했다 하고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거죠. 자, 이게 좀 흥미로운 것은 김기림은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30년대 초에 모더니즘 시가 기교주의로 빠졌다고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을 했는데, 이만은 프로 시가 뼈다귀 시가 된 것에 대해서 또 자기 비판을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대칭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30년대 이전의 낭만주의나 감상주의적 경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낭만주의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낭만주의에 대해서 지금 약간 섬세하게 평가하면서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비판했는데 이제는 약간 다양하게 지금 평가하면서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마 초기 시론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봤어요? 사회적, 역사적 토대에 상응하는 시의 양식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제 요약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과 필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 시의 독자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 시가 아닌 것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임화 비평가의 이 비평관 속에서는 선명한 게 중요한 겁니다. 선명한 프로 문학의 독자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입장에 있는 시인들의 시하고 구별이 돼야 되고 비평가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원래 이게 중요하죠. 그죠? 희미한 거, 입장이 희미한 거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프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죠?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 구별입니다. 선명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반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동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반동이란 것은 선명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타적인 요소들,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도 그런 것입니다. 프로 문학의 카프 문학, 프로 문학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별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임화의 초기 비평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됩니까? 프로 문학의 독자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내용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문학 예술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 이게 해당되고요. 그리고 필연성이 있습니다. 계급, 그죠? 해방, 계급 투쟁을 위해서 문학이 있는 거니까, 문학과 예술이 있는 거니까 독자성과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과 필연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영역에 있는 아까 여러 유형을 설정해 놓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낭만주의 시하고 모더니즘 시죠. 자, 그래서 낭만주의 시와 순수 시를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지 경향의 시도 비판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박영철과 여기에 해당되는 게 김기림이죠. 물론 이제 박영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기에 뭐 김영랑도 있고 정지용도 있고, 여기에도 정지용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합니다. 주지주 경향에 김강균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상도 있고, 그죠? 정지용도 있고, 김기림 자기 자신도 있죠. 여기 박영철도 박영철 자기 자신도 있고, 정지용도 있고, 김영랑도 있고, 순수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여기는 모더니즘 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조를 쓰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독자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리시즘, 종교시를 쓰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이한 것은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여기도 속하고요. 카톨릭시즘, 종교시도 썼거든요. 이 순수 서정시도 썼어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도 썼죠. 대표적인 한국의 가장 수준 높은 이미지스트, 이미지즘 시인이었죠. 정지용은. 흥미있는 것은 우리 이 문장이라는 문해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만든 문해지인데, 거기에 이태준은 작가니까, 소설가니까 주로 소설가 신인들은 이태준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등단을 시켜서 문단에서 활동을 하게 했고, 시는 정지용이 주로 추천위원이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정지용이 많은 시인들을 이 문장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 조지은 시인, 박목을 시인, 박두진 시인이 다 이 문장지로 누가 추천했어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용의 이 시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이 당대에 아주 막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은, 박목을, 박두진이 나중에 같은 잡지로 등단했으니까 서로 유대 관계가 아주 다른 시인들보다는 더 강했겠죠. 그래서 청록집이라는 공동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동안 썼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세 명이 공동 시집을 해방이 된 이듬해 1946년에 출간하게 되죠. 그 시집 제목이 청록집이죠. 그죠? 그래서 청록파라는 이제 유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조지은, 박목을, 박두진은 그 종교적인 경향, 시적 경향, 이것이 다 다른데, 그죠? 어떤 공통 분모가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정지용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좀 옆길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이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게, 문학적 내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이에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비판의 대상이고, 그것은 이 독자성을 가지고 필연성을 가져야만 옹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반 시의 양식과 조류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초기에 이마가 보여줬던 문학관인데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 인용한 구절에서 보듯이 보세요. 부정하다가 프로시에 스며 있는 낭만적 요소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의 변화를 보입니다. 자, 프로시에도 감정적인 요소, 그죠? 이게 빠지면 이제 낭만적 요소가 빠지면 뼈다귀 시가 되니까, 삭막해지니까 이것도 인정하게 되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따져보면요, 이마 자신도 시인이었으니까 이마의 시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리의 순이라든지 우리 오빠의 하루라든지 보면요, 상당히 그
감성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학 비평가이자 시인의 작품을 평가할 때 비평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쓴 시를 가지고 당신이 주장하는 비평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뭡니까? 비판하는 것은 논점이 좀 어긋난 것입니다. 비평은 비평대로 그의 시는 시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비평적 논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가 쓴 시를 가지고 근거를 대는 것은 논점 이탈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자신의 비평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로 주장하는데 당신의 논리대로 하면 당신이 쓴 시는 형편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르 간의 논점 이탈이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논쟁 같은 거 하는 문인들 보면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단골 메뉴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위험한 것이다. 그건 이제 논점을 이탈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입장의 변화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법적 매개에 대해서 이제 풍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풍자는 기억나죠? 김기림이 후기 비평에서 풍자를 얘기합니다. 기법적 매개, 언어적 매개로서. 풍자와 뭐? 모랄. 기억납니까? 풍자와 모랄. 자, 그런 점에서 이 풍자문학론이라는 것도 휴머니즘 논의처럼 이 당대에 30년대 중반쯤에 상당히 우리 한국 문학에서 크게 뭡니까? 이슈화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이나 이마만 독자적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슈가 된 것이니까 이 풍자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도 채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마의 경우도 풍자에 대해서 얘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법적 매개로서 풍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로 풍자의 문학, 시가라는 것이 현실의 곤란을 초월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자, 현실을 벗어나서 이 풍자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풍자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호라든가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풍자는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냉소적으로 부정하는 거. 시니시즘. 이거 시니시즘을 번역하면 냉소가 되죠. 한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소극적이다. 자, 그럼 풍자는 냉소적인 것, 시니시즘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실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접적이라는 뜻을 쓰고 있죠. 그러나 문학과 예술은 항상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건 아니죠. 문학과 예술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풍자가 상당한 문학과 예술에서는 뭡니까? 기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행동으로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 문학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죠. 문학과 예술은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그 간접적인 개입 중에서도 이 풍자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개입이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시에서 이게 아마 해독이 안 되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력 있는 열정, 결핍되는 것이다. 소시민적인 역량, 주지적인, 자, 소시민, 주지적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마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소시민적이고 주지적인 이토, 진흙으로부터 우리의 시는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풍자시는 고난의 시편과는 전혀 다른 경지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풍자의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자하고는 다른 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풍자시는 소극성 때문에 현실의 곤란을 초월할 수 없다. 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김기림이 주장했던 풍자와 그러면 이마가 주장하고 있는 풍자를 비교해 볼 만하죠. 왜? 같은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 용어나 기법이나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동일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마의 풍자와 김기림의 풍자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풍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까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비평을 연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비교 이제 해봅시다. 김기림이 문학의 현실 참여와 새로운 현실에 대응한 문학 양식으로서 풍자를 주장한 것이 바로 35년경의 오전의 시론이라는 이 평론에서 했습니다. 이때 풍자야 그 기법적 매개로서 등장하죠. 또 체제에서도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 시기에 풍자 문학론이 한국 문학 전체에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평가들도 다 풍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체제서가 주지주의 문학론의 속에서 비약하여 문단 전체의 체질 변화를 시도하면서 커다란 여파를 일으킨 게 풍자 문학론입니다. 사실은 이 체제서의 풍자 문학론이 큰 뭡니까? 예, 여파를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림도 이마도 뭐 다 풍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죠. 그 영향관계나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풍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문은 이 풍자 문학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걸 더 연구를 치밀하게 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로 해서 김기림이 주장하는 풍자와 이마가 주장하는 풍자가 시기도 다르고 그죠? 시기는 이제 35년경이니까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마 초기 시론에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 확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마의 비평문을 보면 옹호도 옹호지만 프롤레타리아 시를 옹호하는 것보다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시가 아닌 다른 영역에 있는 시들을 비판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분량을 따져보면요. 비평문에서.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시의 독자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그 현상으로는 뭐가 나타나요? 프롤레타리아 시가 아닌 시들을 비판하는 게 더 많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타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예술운동 볼셰비키화의 방향으로 예술대중화의 논리, 자, 예술대중화, 그 다음에 조직과 계급의 논리 등이 이마시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것이 이마 비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시 이외의 다른 모든 시 양식과 경향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주로 가장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비판의 중심이 뭐냐? 특히 낭만주의 비판. 낭만주의 시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으로는 낭만주의를 20년대에 조선 문단에서 성행했다가 완료된 과거의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구시대 유물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구시대 유물이다. 낭만주의는 이렇게 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리얼리즘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이게 이제 이마의 정기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김기림도 마찬가지고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낭만주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후기 비평은 그래서 김기림도 이마도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은 낭만주의를 재평가하는 것에 그리고 재평가하고 수용하는 데서 질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김기림과 공통점을 가지죠. 그 다음에 순수시 혹은 주지주의 경향에 대한 이마의 비판은 다른 시 경향에 대한 것보다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의 문학관을 잘 알려면 어느 시를 강하게 비판하는지를 알면 역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이 아닌 쪽을 자꾸 강하게 비판하는 게 더 이마에게는 비평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인들을 비판하고 또 주지주의 시인들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강한 대타의식을 가지고 견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강하게 비판한다는 것은 그런 시인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을 얻고 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당대 한국 문학 문단에서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당대 문학의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마의 비판은 시 장르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나 인식, 즉 시론의 미학적 근거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미학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마가 이 초기 비평에서 비판하는 그 관점을 보면요, 계급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정치 경제적 현실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공식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공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학적 비판이 아닙니다. 미학적 근거를 결여한 상태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정론성, 그다음에 원칙론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마 초기 비평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는 자신이 옹호한 프롤레타리아 시의 미학적 근거를 시적 내용과 형식의 상관성을 매개로 설명하지 못하고 시적 형식을 구성 요소들의 결합체로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공식을 가지고 그냥 계속 비판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마 후기 비평 쪽으로 갑니다. 상당히 이제 진도를 빨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압축적으로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요, 이 장과 절의 제목을 보면 전체가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이 이마의 정기 비평이고요. 2-2절이 이마의 후기 비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뭐였어요? 찾아보세요. 프로 시론이라고 그랬죠. 프롤레타리아 시론이었습니다. 그만큼 계급의식이 강했고 계급적 주체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죠. 자, 프롤레타리아 시론이었다고 뭡니까? 전체를 압축했는데 후기 비평은 리얼리즘 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문해사조의 조금 더 뭡니까? 원숙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계급과 이데올로기로만 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어떤 단순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문학적인, 문학뿐만 아니라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해사조란 게 뭡니까? 문학과 예술 전반에 있어서 이 사자가 생각사자거든요. 물결 조자, 흐름, 사상적 흐름을 이루는 거. 근데 이제 이때 사상적 흐름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자가, 그죠? 사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니까 크게 보면 미학적 흐름을 얘기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큰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즘의 문해사조적 관점을 좀 더 많이 흡수해서 초기의 프로시론,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차원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관점의 차원에 입각해서 그것으로 무장하고 상당히 원론적이고 공식적인 프롤레타리아 이론을 주장하던 초기 비평에서 상당히 벗어나서 이제 리얼리즘 시론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해당되는 게 뭘까요? 2-1절에서는 뭐였어요? 규범이었는데, 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계속 비판합니다. 그 원칙에 벗어나는 입장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얼리즘 비평을 흡수하고 실천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천. 규범과 실천은 상당히 대비가 되죠. 규범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고 실천은 그 이론을 그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 리얼리즘 실험과 실천이라는 이 제목이 이마의 후기 비평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요약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이건 너무 큰 틀에서 그죠? 설명하는 거죠. 이마의 초기 비평은 프로 실험과 규범이고 이마의 후기 비평은 리얼리즘 실험과 실천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요약한다고 우리가 이마의 비평을 다 이해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크게 조망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분석서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질적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평론이 바로 이 평론이라고 그랬어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자, 이 제목 자체가 뭘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낭만주의를 현실주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목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자, 낭만적 정신에도 현실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우리 낭만주의의 기본 속성은 뭐예요? 현실을 벗어나서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거, 이게 낭만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낭만 정신에도 현실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거죠. 자, 이건 이후에는 후기 비평이 전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1항목은 현실과 주체 개념으로 자, 이제 미리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마 후기 비평의 현실과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자, 이게 정치 경제적 현실이었죠. 초기 비평에서는 그만큼 그것은 공식에 해당되는 거였다면, 마르크스주의 공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당대 현실에 눈길을 주는 겁니다. 객관적 현실이라는 뜻은 그냥 진공상태 현실이 아니고 당대 현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세, 한국의 정치 현실, 막 이런 뭐 거창한 얘기라기보다는 좀 더 당대 현실에 눈을 돌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주체도 노동자 계급 주체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정기 비평은 이 자리에 뭐가 왔었죠? 관념적 계급 주체였죠. 그건 거의 공식에 마르크스주의 공식에 해당되는 정도의 주체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실제 현실에, 당대 현실에 눈길을 돌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동자 계급 주체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인식적 매개죠? 이게 뭐였어요? 이데올로기였잖아요. 이데올로기. 초기 비평에서. 후기 비평에서는 당파성이 됩니다. 자, 조금 더 현실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관념에서 현실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도 자기 비평의 전개 과정에서 정기 비평에 비해서 후기 비평으로 갈수록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용어는 바슐야르라는 철학자가 처음 사용한 겁니다. 인식론적 단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문학과 예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인식론적 단절은. 바슐야르는 과학 철학자였어요. 과학 철학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과학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걸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죠. 이게 과학 분야에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책도 있고 또 그 유명한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슐라르가 원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적 변화라는 용어를 계속 썼잖아요. 그동안에.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으로 지금 인식론적 단절. 같은 말입니다.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김기림, 이마, 박용철의 비평을 이렇게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으로 나누는 그 방법론이 뭐예요? 바로 인식론적 단절을 포착하는 거죠. 패러다임의 변화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뭐다. 자, 카프 비평가들에게 휴머니즘 논의. 자, 이 휴머니즘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부터 한국 문단에서 문학계에서 펼쳐지나 하면 33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론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니까 이마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안티 휴머니즘, 안티 로맨티시즘이었는데 이거 자기가 휴머니즘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낭만주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33년경에 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론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백철의 문해시평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자, 아까 리얼리즘도 여러 층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백철이 33년경에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쓰게 됩니다. 물론 백철이 이 용어를 쓴 것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먼저 발생하고 그 카프란 것도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카프가 생긴 거지 한국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이 카프란 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건 잘 알죠. 라프가 먼저 생기고 일본에서 자프가 생기고 그 앞에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가 동맹 이렇게 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개념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생기고 이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백철의 이 글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등장했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서 수용이 일어나는데 자, 휴머니즘론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머니즘론 또 하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 이게 창작 방법 논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여부와 유물 번정법적 창작 방법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카프 내부에서도 그죠? 이것이 상당히 쟁점화되는 것입니다. 이슈화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마가 역시 이제 카프 이론가 중에서는 이마가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고 가장 아까도 얘기했죠. 민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합니다. 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입장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카프 비평가 혹은 카프 문인들은 그래야 거기서 뭐예요?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이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 이 용어를 잘 보세요.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체가 소련에서 이 혁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혁명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낭만적 열정이 필요하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세계로, 이상사회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로 개혁한다 혹은 혁명한다고 하는 그 에너지에는 낭만적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혁명적 낭만주의.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이
개념 속에 혁명적 낭만주의가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먼저 그것이 발생을 하고 그 흐름이 한국에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논의를 펼치는데 이마가 발빠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수용하고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낭만주의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혁명을 위해서는 낭만주의가 필요한 게 되는 셈이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이 개념이 이마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휴머니즘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혁명적 낭만주의를 통해서 이마의 낭만주의로는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한 계기로 설정됐던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33년경에 이마가 이 휴머니즘론과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글을 쓰게 된다고요? 처음으로 바로 이 34년 4월이죠. 자, 33년경에 발생한 그 이슈들을 자기가 새롭게 학습한 후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34년 4월. 그죠? 보세요.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과정에 탈정치적 경향과 객관주의적 편향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는 끝까지 카프 비평가니까 정치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항상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 객관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파성입니다. 당파성이란 거는 객관적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혁명도 하고 실천도 하고 혁명도 하고 예술도 하고 문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도 비판의 대상이고 탈정치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낭만적 정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입장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질적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쓰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에 유해한, 즉 해로운 형태로 왜곡되고 유포되고 있다. 뭐가? 그 유해한 형태가 뭐냐?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예술지상주의가 부활한다. 자, 낭만주의가 다시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그죠? 수용되면서 이만한 못마땅한 게 있겠죠. 뭐예요? 낭만주의와 함께 묻어서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예술지상주의가 부활하고 시민문화로서의 전회라는 것은 전환, 예술 일반으로서의 정치의 완전한 축소. 정치가 예술에서, 문학과 예술에서 정치성이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와 더불어 휴머니즘론 그리고 혁명적 낭만주의 이런 게 막 유행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낭만적 정신을 수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것도 힘든 이론이죠. 낭만적 정신에는 이런 게 다, 그죠? 이런 걸 동반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것만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의 뭐예요? 현실적 구조라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창작 이론. 이게 이제 소련에서 문학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뭐예요? 규칙을 주는 겁니다. 강령을 채택하는 거죠. 사회주의 문학 예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변해가는 것인데 당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걸 이제 설정하니까 그게 새로운 창작의 이론이 된 것입니다. 그 한국의 이마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수용이 유해한 형태로 왜곡되고 유포되고 있다.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혁명적 낭만주의를 동반하니까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안 좋은 것들까지 묻어서 들어온다. 그래서 형식주의, 예술지상주의, 아까 앞에서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의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요. 진정한 사실주의를 낭만적 정신과 관련성에서 찾는다. 이전의 사실주의는 낭만적 정신과는 무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실주의는, 새로운 리얼리즘은 낭만적 정신과 이제는 관련성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데, 예, 이마의 후기 비평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 비평의 분기점, 정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이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4년 4월에 발표된 글입니다. 자, 사회주의 리얼리즘 수용 과정에서 탈정치적 경향 그리고 객관주의적 편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적하면서 낭만적 정신을 주장하는데, 자, 이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역사 위에서 이러한 사실적 낭만적인 것은 지배적인 이대 경향으로 표현되어 문학사의 현실은 양대 조류의 상호 침투, 대립, 상충의 복잡한 작용으로 특수화된 성격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자, 문해사조의 역사가 크게 보면 다양하게 문해사조들이 전개되었지만 가장 대척점에 있는 두 개의 지배적인 것은 사실적 낭만적인 것이 지배적인 이대 경향이라고 그랬어요. 문학의 역사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은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양대 산맥이다, 문해사조에서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고, 낭만주의는 감정을 중요한 가치로 취급하죠.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해사조가 있고, 또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간 정신의 두 능력을 대척점으로 놓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고 이제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 고전주의 라인에 그 계보에 사실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전주의보다는 사실주의에 강조점을 두면서 사실과 낭만 두 가지가 지배적인 이대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글의 제목 자체가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입니다. 현실과 낭만을 두 개의 대립 구조를 보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딘가 결합되는 양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학상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모든 것은 낭만적이다. 자, 그래서 낭만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 주관성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사실적인 것은 객관성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으로 현현하는 의미에서 낭만적 정신이다, 이랬어요. 객관적인, 사실적인 것은 객관적이고 낭만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인데, 자, 사실적인 것의 객관성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응해서 주관적인 어떤 낭만적 정신이 현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도식화죠. 크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사실과 낭만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것이고 객관과 주관,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만적 정신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뭐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 낭만적 정신이란 개념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학상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 범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해사조를 특정한 시대의 범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원리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전주의 그러면 특정한 역사적 산물로 본다면 그 문해사조를 이미 고전주의는 시대가 지나갔죠. 그러나 원리적 범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학과 예술 중에서도 고전주의적 그 원리에 의해서 문학과 예술이 창작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특정한 시대의 소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 범주로 칭호한다. 그래서 낭만적 정신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이 사실적인 것도 이 원리적 범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의 일소산인 문학적 현실이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낭만적인 것의 상호관계다. 크게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이마의 얘기는 상당히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현실의 세계라는 것은 객관과 주관의 상극적 운동에서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에 모순되는 관계 가운데 형성된다. 사실은 모순이죠. 대립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모순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반대로 문학적 현실은 현실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으로 전부가 한원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한편으로는 도식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평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마 비평의 전개 과정에서 일종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낭만주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있습니다. 낭만주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다가 이제는 낭만주의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죠? 그 낭만주의의 자리에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머니즘이 올 수 있고, 뭐 번역하면 인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론 이후에 그렇게 수용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리고 거기서 중요시되는 혁명적 낭만주의에서 낭만주의가 다시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리적 범주로 본다는 거, 역사적 범주가 아니라 원리적 범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양대 원리적 범주로 보고 주관과 객관을 거기에 낭만적인 것은 주관이고 사실적인 것은 객관이다. 그래서 주객관계의 표현으로 주체의 능동적 역할을 인정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주관적인 낭만적 정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 비평에서 주체 개념이 변모되는 계기, 자, 주체 개념도 변모하는 것은 주체 개념이 변모하는 것과 왜 관련될까요? 이 낭만적인 것, 즉 주관적인 것, 낭만적 정신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 주체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주체의 능동성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객관성보다 이제 주관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질적 변화가 이제 결과적으로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마가 낭만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문학의 당파성을 수호하고 당파성과 리얼리즘을
분리하려는 경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낭만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리얼리즘 혹은 프로 문학의 당파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전에는 낭만주의를 일방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파성을 지켰다면 이제는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러나 다른 것들이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수문학, 순수시 혹은 뭐 모더니즘시 등등, 카톨릭시즘 등등 다양한 이제 양상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낭만적 정신이 진정한 리얼리즘에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이 진정한 리얼리즘 자리에 새로운 리얼리즘이라는 명명,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진정한 이전의 리얼리즘과는 다른 리얼리즘인 것이죠. 진정한 리얼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리얼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리얼리즘은 낭만주의를 부정하던 리얼리즘이고 지금 새로운 리얼리즘 혹은 진정한 리얼리즘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죠? 이전과는 다른 리얼리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학사는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 단순한 대립이었지만 그 대립에는 계급적 분열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급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부르주아 문학과는 달리 주체의 이상과 현실의 관계가 더 이상 대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이. 그 이상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혁명적 낭만주의다. 자,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이러한 설명 과정에는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원리적 범주로 보는 관점과 자, 아까 인용한 데서 딱 그렇게 설정을 했죠. 이것은 역사적 범주가 아니라 원리적 범주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비롯해서 이 카프 비평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학과 예술을 역사적 관점으로 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김기림도 사실은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김기림의 아주 특이한 점인데 모더니즘 비평가이지만 문학과 예술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죠. 이마의 경우는 더 그게 이제 확고한데 낭만주의, 사실주의 등의 문학사적 범주로 보는 관점 사이에서 미묘한 혼란이 보이고 있다. 이건 내가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인용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자기가 딱 설정을 했는데 원리적 범주로 칭호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마의 문학가는 문학과 예술을 원리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요. 카프 문학의 기본 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는 뭔가 혼란이 있다. 뭔가 딱 이론적으로 딱 정합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은 인식상의 보편적 범주인 주관과 객관을 문학적 형성화의 방식인 낭만적인 것, 사실적인 것에 그대로 대입. 여기서 도식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단순한 도식이 여기서 작용하는데 자, 주관이냐 객관이냐 하는 것은 인식상의 범주죠. 인간의 인식의 가장 보편적인 범주입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것이냐 사실적인 것이냐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좀 도식적으로 말할 때는 그게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평가가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뭐예요? 논리적인 빈틈들을 보이게 되면 사고의 도식성에 빠지게 되죠. 지금 이 평론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평론인데
이마 비평문 중에서도 이마의 논리적 빈틈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상당히 도식적이고 단순하죠. 딱딱 일치하는 것처럼 마치 얘기하지만 사실은 범주가 다른데 그걸 그냥 대입시켜 버립니다. 일치시켜 버립니다. 낭만주의나 리얼리즘에는 이미 그 나름대로 주관과 객관의 상호 연관이 어떤 형태로든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주관이고 리얼리즘은 객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낭만주의 안에도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있고 리얼리즘 안에도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계속 평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구라는 것은 그냥 설명만 하는, 그러니까 비평가가 한 말을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과 연구는 다른 거니까요. 그냥 쫓아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자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식성이 있다. 그죠? 단순한 도식성에 문제가 있다. 긴 그림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요? 기하학적이다. 그건 좀 산술적 종합이다. 이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혹은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그 이데올로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변증법적입니다. 변증법, 해결의 변증법. 그런데 이 논리에 이러한 도식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할 수 있겠죠. 긴 그림의 한계를 지적한 이마에게서 그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긴 그림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그랬죠. 바로 뭐예요? 형식주의 플러스 내용을 플러스 하면은 전체성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산술적 종합이다. 문학과 예술이 산수처럼 되겠느냐. 그런 비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마가. 근데 이마에게도 상당히 도식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평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이후의 평문에서도 리얼리즘과 낭만주의를 구별하면서도 둘 사이의 경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런 논리적 허점이 시작 단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얼리즘, 낭만주의 같은 경우를 역시 도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 리얼리즘 자체가 혁명적 낭만주의와 객관주의의 미미한 절충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마만의 문제일까? 하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마의 논리적 문제일까? 근데 이마는 사실은 지금 소련에서 뭡니까? 강령으로 채택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란 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수용한 거죠. 자기가 이 논리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런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그 강령 자체가, 그죠? 당에서 설정한 문학 예술의 어떤 규칙 같은 거죠. 이 강령에 따라서 문학과 예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이 모순된 이 용어 속에 이 혁명적 낭만주의와 객관주의를 절충시킨 뭔가 절충주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